엄청나네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함성과 함께. 교성여자고등학교 별별봉사단 피몰이 사물놀이패. 대구 최고의 명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이네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멋집니다. 네, 좋습니다. 안 나오셔서 서 계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해설을 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한 5분 들어보고 5분 동안 흥미거리 안 주면 난 돌아서 갈 거야.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 위가 부담스러우시면 아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보고요. 네, 올라오세요. 아직 없습니다. 네. 다 되셨나요? 아직 공간 많으네요. 그러게. 네, 오세요. 뒤에 있지 말고 오세요. 2시간입니다. 네, 편하게 좀 앉으셔야죠. 2시간. 네, 자리 있으니까. 됐습니까? 예, 그럼 뭐 서 계시다가 다리 아프시면 나오십시오. 예.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일까? 정의가 뭔지 모르겠다. 우리 아까 왔던 7살 어린이 그거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세일러 문, 그리고 배트맨, 슈퍼맨, 황금박쥐, 정의의 사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저도 말과 글을 모를 때부터 그런 만화 보면서 야, 어쨌든 나쁜 사람은 혼나야 되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분들은 멋진 분들이고, 이건 우리가 아마 다 알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정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저와 함께 정의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까지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고민해 보고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본인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인식, 주장, 철학, 가치관 이런 걸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좀 비워버리고 오케이, 가장 상대 쪽 극단까지 한번 가보자. 여행을 이 자리에서만 괜찮으니까요. 안전하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가셔도 됩니다. 어떤 위치, 어떤 자리, 어떤 가치관, 어떤 이념, 어떤 주장에서 출발하셨든지 간에,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 건드리지 마, 이런 방어벽은 좀 해제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뭐 쉬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가장 단순한 이야기. 컴퓨터가 정의롭지 않네요. 정의라는 것에 대한 학술적, 사전적 개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정의는 옳은 거죠. 옳은 것. 틀린 것이 정의다 이런 분 계신가요? 나는 거꾸로 갈 거야? 1 더하기 1이 3, 이게 정의야? 그건 아니잖아요. 옳은 것이 옳은. 그렇지만 옳은 것이라 그래서 다 정의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다 아시지만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자신의 살인 행위가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가 살아온 인생 역정 동안 가진 사람들, 부자들이 너무 인색했고 자기를 절도범으로 내몰아서 범죄자로 만들었고 가난한 사람들 하나도 안 도와줘서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부자들을 응징할 거야. 그게 나의 정의야. 그리고 여성들 행실이 바르지 않고 몸을 함부로 굴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좋아해주지 않고 무시하고 그 아내, 부인은 이혼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 여러분도 나이 정의의 칼날에 한번 맛 좀 봐봐. 이게 그의 정의였습니다. 정의입니까?
고맙습니다. 앞으로 한 보름 후면은 어떤 사건이 10년째가 됩니다.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예, 바로 이곳 대구에서 발생한 지하철 방화 참사 2003년 2월에 발생을 했죠. 150분이 넘는 대구 시민께서 사망하셨고 그보다 더 많은 분이 중상을 입으셨고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의 친척이나 친구나 가족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일으킨 분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김대한 씨.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세상이 사회가 자신을 버렸다. 사고로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냉대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정의를 지하철에서 이나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정의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나씩 던져보자는 거죠. 모두가 각자는 어떤 일을 하든 나는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란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냥 옳다는 것만으로 안 된다. 분명히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일반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주로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윤리에 있고요. 도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 또 종교라는 것이 정의, 옳은 것,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죠. 자,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정의라는 것은 그렇다면 어떨까? 그냥 이것이 정의 아니야. 오케이, 알았어. 니들 정의? 왜 그래? 내가 정의 아니라고 할게. 이러면 됩니까? 별로 의미가 없죠. 정의가 아니고 불의고 정의에 어긋났다라는 것이 확인되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됩니까? 그에 대한 응당한 제재가,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의미 확인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도 그래 쟤 나빠. 그래 나 나빠. 어쩔 건데? 그리고 잘 살고 잘 먹으면 어떨까요?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간단한 정의에 대한 학술적인 개념입니다. 제임스 코노라는 분이 이게 지금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아, 이거 벌써 그냥 나와버렸네. 어이구. 아, 이런. 현대 문명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죠. 다 아시는 철학자. 이분이 내린 정의의 개념이 오늘날까지 일단 기본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틀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의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평균적 정의라고 우리말로 번역되는 형평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평등성에 대한 부분. 우리 흔히 법 앞에 평등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두에게 동등해야 하는 것이죠. 이 정의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정의라는 겁니다. 어떤 것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건 권력자건 사회적 지위가 높건 낮건 만약에 범죄적 행동을 했으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분들이 잘못 저질렀을 때 받는 제재, 힘있고 강하고 위에 있는 분들이 받는 제재,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질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의롭자면 반드시 이 부분은 지켜져야 되겠다. 최근에 이 문제 가지고 얘기가 많죠. 검사가 돈 받고 검사가 피의자를 성적으로 농락하고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행위를 일반인이 했더라면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텐데 이분들은 도덕적 비난만 받고 처벌을 안 받아요. 정의롭지 않은 것이죠. 또 대통령의 친척, 인척,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잘못 저지르고 유죄 판결 받았는데 금방 사면돼서 나온다. 정의롭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그 이외에 많은 여러 가지 그분들은 공헌한 게 많지 않느냐, 그 전에 다른 대통령도 똑같이 했지 않느냐, 이런 건 일단 주변적인 이야기란 거죠. 정의냐 아니냐에 있어서 일단 우리가 모든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일률적 잣대가 아니라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덕과 윤리와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가장 출발점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냐라는 거죠. 버스에 탔을 때, 지하철에 탔을 때 빈자리가 보이면 야 빨리 가서 앉아. 정의인가요?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이나 아기를 임신한 임신부 또는 아까 공인하셨던 우리 장애인 권익 단체분들이 말씀하신 장애우들 이런 분들이 계시면 먼저 앉히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학교에 가서 야 너는 공부에만 신경 써. 친구들이 따돌림 당하든 또는 맞든 넌 거기 절대로 개입하면 안 돼? 이것이 일반적인 정의인가요? 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분명한 위에 이야기한 평균적 정의와 일반적 정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왜? 가만 보니까 세상이 결국 강자, 승리한 자, 이들은 법 어겨도 나쁜 짓 해도 처벌받지 않고 잘 살더라. 그런데 내가 왜 우리 아이에게 피해보고 희생하라고 올바른 일 하고 살아가면서 성적 떨어지고 다른 아이보다 좋은 대학 못 가게 하는 삶을 왜 내가 우리 아이에게 강요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겠죠. 너무나 슬픈 뉴스를 우리가 얼마 전에 접했잖아요.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44%의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10억 원만 주면 1년 정도 교도소 갔다 올 용의가 있다. 그럼 뭡니까? 1년 정도 교도소 갈 범죄 저지르겠다는 이야기죠. 우리 아이들이 아직 때묻지 않은 반 가까운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일반적 정의가 무너져 있는 우리 사회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느냐. 세 번째 정의, 배분적 정의라고 하죠. 이건 조금 생각이 필요한 정의입니다. 과연 무엇이 정의일까? 아까 이야기한 평등, 모두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지. 능력 있으니까 많이 벌고 많이 누리고 능력 없으면 굶어 죽든지 말든 그게 자유 아니야? 그게 정의인가요? 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대로 가져가되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할까요? 그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약하고 불평등한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일단 필요한 것들이 갖추어진 이후에 자기가 가질 것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를 조금 더 현대화시켜서 설명해 준 분이 존 롤스라는 철학자입니다. 정의에 관해서 가장 권위를 가졌던 분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롤스의 정의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까? 이 사회에서 정의는 무엇일까? 자기가 힘세다고 위너 테이크스 드 올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일단 가장 힘없고 가장 약하고 가장 불평등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그들께 필요한 것, 최소한으로 생존을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갖추어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남는 것들을 가지고 잘난 대로, 이기는 대로, 승리한 대로 가져가는 것. 이것이 정의라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과 평등이라는 것이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는 글쎄 내 생각하고 비슷한데? 라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게 내가 생각했던 정의야.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닌 분들도 꽤 계시네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양 철학에서도 중용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용에서 하는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회 정의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것을 보는 척도는 바로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능력 없고 가장 불평등한 상태에 있는 분들께서 괜찮아. 내가 비록 남들보다 못하지만 남들만큼 가지는 못했지만 이 정도는 나도 승인해 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장 힘없고 가장 약하고 가장 능력이 부족한 분들께서 못 살겠다. 아까 우리 공인해준 유치장 팀들처럼 거리로 나오셔서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못 살아. 차라리 우리 유치장에 넣어줘. 이렇게 되는 사회는 일단 정의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런데 왜 우리 사회에서는 정의에 대한 갈망이 이다지도 높은 것일까? 조선일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클 샌델, 그렇죠? 열풍이 불었죠. 정의란 무엇인가? 저도 차용한 겁니다, 사실은. 정의란 무엇인가? 한국 사회에서, 그렇죠? 저분이 아시게 되면 저를 저작권법 위반을 고소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전에 빨리 강의 마치고 어떻게 도망가든지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죠? 어쨌건 그 마이클 샌델의 열풍이 도대체 왜 불었을까, 우리 사회에서는. 요즘은 레 미제라블, 그렇죠? 그 영화 3시간 넘는, 지루할 수 있는 그 3시간 투자한다는 게 영화 극장에 가서 또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하루 엔종일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내용 다 아시는 거잖아요. 장발장 얘기. 어렸을 때 듣던 거. 뭐 새롭게 영화 볼 필요 뭐 있어요. 그리고 뮤지컬 영화. 이거 좀 낯설거든요. 영화인데 뭐 노래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500만 명이 넘어섭니다. 엄청난 관객이죠.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정의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과연 자베르적 정의는 무엇일까? 장발장적 정의는 무엇이냐?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안에서 참여한 분들과 참여하지 않은 분들, 뭐 이런 것들, 사랑이냐 혁명이냐, 모든 것들이 과연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의라는 것이 주제로 나오는 순간 모든 분들이 관심을 싹 가져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많이 끌어모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런 혹자가 이야기하는 돌발적 행동, 혹은 혹자가 이야기하시는 정치권에 기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행동, 이런 거 안 했으면 이렇게 많이 안 오셨겠죠. 근데 그 중심에는 저 사람이 하는 게 정말 정의로울까? 한쪽에서는 저 사람이 정말 정의롭다. 그동안 아무도 정의를 부르짖지 않고 자기를 내던지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내던졌다. 다른 쪽에서는 저 사람은 정의를 상품화시켜서 이용하고 대중을 선동하고 그래서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일 거야 라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건 정의라는 것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사회는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민감하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일보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어떻게 나오느냐. 대한민국 국민들의, 물론 조사 대상자지만 73.8%라는 대단히 많은 분들이 한국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라고 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라는 말만 나오면 솔깃한 거죠. 좀 어떻게 좀 정의롭게 해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분이 똑같은 설문을 미국인들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은 반대로 62.3%는 다수가 그래도 미국 사회는 공정해, 정의로워 라는 답을 주셨어요. 이 차이는 도대체 왜 생기고 있을까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첫 번째 정의, 평균적 정의 부분에서 우리는 불만이 많잖아요. 법의 평등, 정말 평등한가? 못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힘없는 사람, 돈 없고 빽 없고 능력 없고 이런 분들은 조금만 실수해도 유치장 가고, 그렇죠?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분들은 나쁜 짓 크게 해도 빠져나가거나 잠깐 들어갔다 사면 받아 나오거나, 여기서 이건 문제야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 정의에서 주변 사람들 보니까 다 반칙하고 어기고 그런 사람이 더 잘 살고, 학교에서도 분명히 집단 따돌림도 나쁘고, 그렇죠? 약한 친구 괴롭히는 것도 나쁜데 그렇게 해도 별로 우리가 안 받더란 말이죠. 그리고 다른 모든 아이들이 그냥 반감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정의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배분적 정의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힘없고 약한 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의 수준, 아직 너무 낮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가진 분들, 1% 대 99%다라는 이야기하고 양극화 이야기라고, 가진 분들은 너무 많이 가지시는데
없는 분들은 너무 힘드시고 그분들의 숫자도 너무 많아지고 88만 원 세대란 말도 나올 정도로 우리 젊은 청춘들은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고교생들의 설문조사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책을 아예 한국 사회는 왜 정의에 환장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환장이라는 좀 대단히 도발적이고 그렇죠? 자극적인 용어를 쓰셨어요. 여러분 환장하셨습니까? 기분 나쁘시죠? 근데 그럴 정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의에 환장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잘못되어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 가지 사례가 바로 이 미국 캘리포니아 조립대학 UCLA에서 2008년에 행한 실험인데요. 아주 재밌는 실험입니다. 뇌에 있잖아요. 대뇌. 이 뇌의 영상,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을 하는데 그 동물의 종류를 언급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쥐라는 동물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사람하고 쥐를 같이 두고요. 뇌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을 하는데 많은 걸 합니다. 맛있는 음식, 초콜릿도 줘보고 둘 다. 그리고 쥐는 뭐 치즈 같은 거 있죠.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다른 쥐와 비교. 똑같은 상황에서 공평한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참 놀랍게도 쥐는 자기가 좋아하는 치즈 같은 먹이를 줄 때 뇌내 특정 부위가 막 활성화되는 게 촬영이 돼요. 그리고 똑같은 부위가 인간에게서는 언제 활성화될까? 영상을 보일 때 정의가 구현되는 영상, 잘못되는 게 바로 잡아지는 영상, 그리고 그런 평등이 실현되는 영상, 공평한 것들이 보여주는 상황을 주니까 인간에게서는 바로 그 부위가 활성화되더라는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 진화의 정도에 따라서 인간이 현재 있는 상태, 상황은 동물이 먹이를 먹고서 기쁘고 행복감을 느끼는 바로 그러한 느낌을 인간은 정의가 실현될 때 또는 자신이 정의로울 때 느끼더라 하는 거죠. 인간의 정의는 생명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정의를 그렇게 갈구하고 계시고 내가 참 정의롭다는 것을 못 느끼니까 또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그렇게 막 아파하시고 상실감을 느끼시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거죠. 좋은 것이다. 여기서 한번 이 두 분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계속 되어 오고 있잖아요. 1번 찍으신 분, 2번 찍으신 분, 그렇죠? 근데 그분들 사이에서 요건 좀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좀 순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거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분들 사이에서 과연 우리가 정의라는 것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 문재인 후보를 찍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정의가 졌다. 정의가 실패했다. 정의가 패배했다. 1번 박근혜 후보를 찍은 분들은 그래 정의가 졌어 야부르지 이러신가요? 그분들은 정의가 승리했다고 하시죠. 우리의 정의가 이긴 거죠. 저는 이것이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의와 정의, 두 정의가 충돌했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 단순화시키자면 1번의 정의는 안보와 경제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다른 의견들 있으실 거예요. 일단 2번의 정의는 비리의 척결,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까지 나온 모든 발표, 정강, 의견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촥 줄여보면 말이죠. 그런데 안보와 경제의 정의가 비리 척결과 민주의 정의보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는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죠. 근데 정말 그런가라는 거죠. 정말 그런가. 정말 우리 국민의 51.6%께서 지금 이 상황 우리 사회는 비리 척결이나 민주주의, 약자의 권리 이런 것보다 안보와 경제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정말 느끼실까라는 의문이 자꾸 드는 거죠. 여기에서 이 마지막 문단이 자꾸 걸립니다.
그동안 계속 횡행했던 종북 좌빨이라는 용어, 빨갱이라는 용어, 저에게도 계속 부과가 됐던 이 용어, 이 용어가 일으킨 효과, 영향, 이것이 대단히 컸다라는 것이 자꾸 뇌리에 걸리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합리적인 판단,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2012년 12월 그리고 2013년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는 무엇일까라는 이 판단을 우리 국민 대다수가 명철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왜? 종북 좌빨 빨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본능적인 두려움과 공포심이 확 끌어올라오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전쟁을 경험하셨던 우리 어르신분들, 또 그분들의 바로 자녀분들, 그분들은 빨갱이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빨갱이들이 또 뭘 잘합니까? 말을 진짜 잘하죠. 그렇죠? 이게 저보고 아시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막 따지고 이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지금의 정의는 일단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안정, 어떻게 키운 나라, 만든 나라, 지켜온 나라인데 빨갱이한테 홀라당 내줄 수 있어. 절대로 이건 안 돼. 이게 대단히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나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쪽 2번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1번은 친일과 독재의 상징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저들이 집권하면 우리 땅은 독재가 될 거야. 민주주의 후퇴할 거야. 탄압당할 거야. 큰일 날 거야. 낙검수 어떻게? 저도 많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미국 진짜 가실 거예요? 물어보시고요. 아직까지 괜찮으신가요? 유치장 팀하고 같이 편에 서는 거 아닌가요? 아니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2013년까지 왔는데 어떻게 다시 1970년대, 80년대로 돌아갑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한 사람의 독재자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절대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비이성적인 공포감이 양진영이 다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비이성적인 공포감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비난하다 보니까 이 세일러문이 왔습니다. 정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어. 누구를 용서하지 않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세일러문도 있고 슈퍼맨도 있고 우리 슈퍼맨도 어디 계셔? 있잖아요. 많습니다. 배트맨도 있고 정의의 사도들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도대체 누구를 쳐야 될지 몰라요. 다 정의를 주장하시니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여기 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대구에 와서 대구분들 만나고 또 광주 가서 광주분들 만나고 앞으로 5년, 10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저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계시죠. 도대체 넌 노리는 게 뭐니? 그것이 알고 싶다.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만족할 거야? 뭐 이런 거. 또는 안철수 흉내 내서 한번 대권을 노릴 거야? 뭐 이런 이야기, 그렇죠? 뭐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뭐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냐? 바로 이러한 비이성적이고 본능적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 극단적인 분열 상황이 너무 싫습니다. 저는. 그냥 영남, 경상북도 포항,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 영포라인입니다. 저는. 예. 그런데 저는 광주 분들이 영남 분들보다 더 저를 사랑해 주세요. 알고 계시죠? 제 처가는 호남이에요. 왜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를 가지고 서로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만나보지도 않느냐는 거죠. 대구에서 일어난, 또 경북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 있잖아요. 그 이름도 찬란한 조희자 팔자. 우리 대구 사람 아닌겨? 그죠?
그래서 믿고 품어주고 돈 다 줬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수천 명, 수천 분의 정말 피 같은 돈, 4조 원, 5조 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가져간 사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우리 지역은 무조건 믿을 수 있고 남의 지역은 아니고 이건 아니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답은 뭘까? 서로가 정의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 답은 절차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절차에 있다. 왜 우리가 1번이 당선되니까 2번은 정의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만약 결과가 반대였다면 마찬가지였지 않았을까요? 1번을 찍으신 분들이 축하해 문재인 잘해봐 이러셨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똑같았다고 봅니다. 왜 우리는 이래야 할까요?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대구 분들이 많으시다는 전제하에서 삼성 라이온즈가 기아 타이어즈와 야구 시합을 합니다. 근데 기아 타이어즈한테 삼성 라이온즈가 졌어요. 정의가 아닙니까? 정의가 아닐 때가 있죠. 언제일까요? 막 버스 불태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라운드로 날리셨잖아. 소주병. 그건 왜 그랬을까? 이건 정의가 아니야 라는 울부짖음 아닙니까? 어떨 때 그럽니까? 그냥 지면 그렇게 당연하게 그렇게 됩니까? 시합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을 때 열불나 하잖아요. 심판이 편파적인 것 같을 때. 그렇죠? 둘이 공정하게 붙었는데 우리 삼성 라이온즈에서 뭔가 연습도 게을리하고 선수 관리도 잘 못하고 실수하고 이래서 졌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일 축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하고 잘 싸웠는데 막 조작한 것 같이 이상하게 판정하고 상대팀이 막 반칙했는데 안 봐주고 이러면 열불 나잖아요. 그게 바로 절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절차만 정의롭다면,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의롭다고, 정의로운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부터 우리가 절차적 정의를 우리 함께 온 힘을 다해서 만들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 사건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죠. 예. 딱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사건이 바로 그 절차적 정의에 대단히 커다란 걸림돌이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이 사건이냐 질문 많이 주세요. 다른 사건도 많았지 않느냐? 용산, 쌍용. 근데 왜 당신은 이 사건 가지고 그렇게 난리야?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 그런데 저는 그런 답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야구 경기 중에 의심나는 경기도 있고 뭐 심판이 오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던지진 않잖아요. 지금 한국 시리즈 3대3 마지막 7차전이에요. 9회 말 투아웃 1대0으로 기아 타이거즈가 앞서고 있어요. 삼성 라이온즈가 투아웃 만루 상황이에요. 투3 풀카운트. 기아 타이거즈의 마무리 투수 선동열 투수가 던졌어요. 양준혁 선수가 딱 있는데 완전히 빠진 볼이에요. 밀어내기 동점. 그런데 누가 봐도 빠진 볼인데 심판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심판이 그 전에도 이상한 조금 행동들을 해왔고 들리기가 그 심판이 고향이 전라도래. 근데 여러분들 결과를 승복해야지. 그러시겠습니까? 누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죠. 그 시합이 공정하게 관리되었느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게임인가. 그 하나의 콜 자체가 한국 시리즈의 향방을 결정짓는 콜이잖아요. 저는 그게 이 사건이라 본 거예요. 지금 그 콜,
이 오피스텔 문 앞에 있는 경찰이라는 심판이 해야 할 태도, 축구로 보자면 월드컵 결승전에서 한국과 일본이 맞붙었는데 후반전 인주리 타임 마지막 순간에 박세웅 선수가 몰고 들어가서 골을 넣는 순간에 일본의 수비수 미우라가 발을 걸어 넘어뜨렸어.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심판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본 것일 수도 있고, 일본 사람들은 나는 명백하게 내 두 눈으로 봤지만 미우라의 발이 박세웅의 발과 만나지 않았어. 전 시뮬레이션이야. 할리우드 액션이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상황에 대해서 비디오 리플레이 해보자 얘기를 하겠죠. 그게 이 사건에서는 이 국정원 여직원이 갖고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 모든 장비 지금 이 자리에서 변경되기 전에, 증거인멸되기 전에 보자, 이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권, 오케이, 인권 좋다. 그건 좀 따로 논의하자. 이 사안의 본질,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 때문에 뭐 일본이 당선되셨고 이 사건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뭐 댓글 알바 조작이나 이런 게 없었다면 이번이 됐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반칙이 있었을 수 있다는 그 의혹은 대단히 엄중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왜? 결과보다는 절차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니까. 5년 후에 대통령 선거할 때 똑같이 우리 할 겁니까? 우리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무조건 정의고 상대방 후보가 당선되면 불의이고 이럴 겁니까? 언제까지? 그럼 당선된 분은 어떻게 해요? 반절의 대통령밖에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이끌 수 있어요, 제대로? 그거 좀 이제 끝내자, 이제. 그래서 절차만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고 결과는 누가 되든지 승인하자. 뭐 그 얘기입니다. 유사한 사건이 바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죠. 1972년에 당시 공화당 대통령인 닉슨이 재선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거운동본부가 차려졌고, 상대 민주당 진영에서 선거운동본부를 워터게이트 호텔에 차렸습니다. 근데 5명의 민간인이 그 민주당 선거운동본부에 몰래 잠입해 들어와서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가 적발돼 있어요. 경찰에 체포됩니다. 이 5명에 대한 처벌이야 뭐 문제 없겠죠.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들이 신분은 민간인이지만 과연 누구와 연결돼 있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지금 이 선거와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이 문제겠죠. 이 민간인이 그냥 자신들은 난 공화당 지지자라서 아무런 닉슨 대통령이나 선거운동본부랑 상관없이 그냥 나의 충성심 발로리언을 했어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닉슨 대통령과 선거운동본부도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괜히 억측하지 말아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덮여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주간지 타임, 일간지 뉴욕타임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등의 언론들이 줄기차게 이 사건을 파고들고 보도하고, 그러면서 자꾸 관계된 사람들의 양심을 건드렸죠. 정의의 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은 먹이를 먹을 때 즐겁고 행복하지만 우리는 정의로울 때 즐겁고 행복한데, 정의롭지 않은 일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못 살아요.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자꾸 건드린 겁니다. 언론 보도가. 그랬더니 결국 딥 스로트라고 하는, 그렇죠? 깊고 깊은 목구멍 속이라는 별칭을 가진 정부 고위 관리 관계자가 워싱턴 포스트에 연락을 합니다. 내가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 5명이 닉슨 대통령의 선거운동본부 소속이었으며,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지시한 선거운동본부는 물론이거니와 백악관 관계자들이 있다. 이름까지 다 준 거죠. 대서특필 난리가 났죠. 이 한 방으로 닉슨 대통령은 결국 1974년, 2년 뒤에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 사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통령이 이어받죠. 결국 이 사건으로 그러면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공화당이 해체됐을까요? 보수가 무너졌나요? 아니란 겁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책은 뭡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가장 빨리.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그게 우리가 더 강해지는 방법이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이 반드시 오토게이트처럼 어떤 조직적인 불법 선거라고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만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혹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어떠한 돌 하나도 뒤집어지지 않은 채 남겨지지 않도록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정의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한국 사회는 뭔가 정의가 구현되지 않도록 하는 걸림돌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엇일까? 강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누누이 밝혔습니다. 블로그에, 트위터에.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난해서 일으켜 세우고 먹고 살게 해주신 것, 경제 선진화, 산업화, 그 공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견 다르신 분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입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라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자유이죠. 하지만 그러한 공만큼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가지 정의의 영역 모두에서 문제가 있었죠. 독재라는 수단을 사용하면서 권리를 짓밟고 인혁당 사건 등 빨갱이가 아닌 사람들을 빨갱이로 내몰아서. 왜? 자꾸 귀찮게 비판하고 문제제기하니까. 너무 쉬운 방법이니까. 그리고 순수한 학생들이 독재 안 됩니다 하니까 역시 그들을 빨갱이로.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공과 과를 모두 정확하게 드러내서 역사적인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이 정의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몸으로 체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잘못만을 봐서 박정희 대통령 무조건 악인이고 친일이고 매국이고 모든 것들이 잘못됐어. 산업화, 그거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아니야. 우리 국민들이 다 한 거지. 맞는 말씀이죠. 일리가 있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악으로 보는 것이 그것도 역시 정의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부터 조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들여다보자.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반적 정의 부분에서 학교폭력 얘기 말씀드렸고요. 스포츠 승부 조작 무척 많았죠. 그리고 우리 쪽에서 잘못한 건 감싸주고 저쪽은 들춰내려고 하는 이런 진영 논리.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의를 가로막는 것이 아닐까. 재벌들에게도 저는 무척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꾸 제가 보수라고 말하잖아요. 보수는 전통을 지키는 것이고 현재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의 가치를 지키려는 태도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되겠죠. 부자들이 부자로서 존경받으려면 룰을 지키고 가난한 이들의 상황을 살피고 주셔야죠. 그런데 부자들 중에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법을 어기고 또는 경제적인 관련법을 어기고 탈세하면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체와 자본주의를 지키려면 그 경제적인 지도자들이 저 사람은 우리 편이긴 하지만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영남 출신의 대통령이, 영남 출신의 정치인이 비리, 권력형 부패를 저지르면 영남 분들이 저분이 우리 편이지만 저 사람은 잘못됐어요 라고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끼리를 벗어나고 진영을 벗어났을 때 진정 우리에게는 정의가 찾아오고, 그랬을 때 영남이 무너집니까? 영남 모두가 타락했다고 손가락질 받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경찰 수사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저보고 경찰의 배신자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가 그동안 몸담던 조직을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느냐? 왜 이렇게 돌출적으로 나타나서 너 혼자 튀려고 네가 속했던 사람들 모두 바보로 만드느냐? 달게 받습니다. 하지만 부디 우리 다시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 편이 내 식구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욕해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잘 아는, 가까이 있는 내가 이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진정으로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정의라는 것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고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의 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왜 눈을 가리고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 편인지 나의 편인지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줄지를 전혀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자라는 거죠. 그래야 정의는 구현된다. 판사가 동료 판사의 범죄 행위를 재판하면서 서로 골프 치고 옛날에 술 먹고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 그게 정의겠습니까? 검사가 자기 동료 검사의 부패와 비리를 수사하는 것, 그게 정의겠습니까? 라는 거죠. 눈을 가립시다. 우리 편이지 남의 편인지 따지지 맙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존 롤스라는 사람은 무지의 장막이라는 말을 씁니다. Fate of ignorance. 정의란 게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정이죠. 정의란 것은 무지의 장막이라는 말.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나와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나와 친한지 아닌지 그 결과 나한테 어떻게 될지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 이것이 정의라는 거죠.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우리 땅. 왜 우리 땅입니까? 무조건 우리니까. 그건 죄송하지만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애국심은 맞을지 모르지만 정의는 좀 문제가 있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란 말이 정의로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죠.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혹시 정말 역사적인 사료가 진실이 법적인 해석이 독도를 만약에 일본 땅 혹은 공해상에 있는 누구의 땅도 아닌 것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마음속에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포기하겠다라는 마음까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정말 불안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독도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객관적인 마음으로 일본인의 입장에까지 서가면서 들여다보고 마지막 순간에 맞아 어휴 다행이다 난 자신 있어 독도 우리 땅이야. 제가 생각한 정의는 이런 겁니다. 그 과정을 조금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우리 함께 해나가잖아요. 콜라 한 병을 두 잔에 가장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예, 말씀해 보시죠. 어떻게 하는 거죠? 나누기, 상대편이 원하는 만큼 공평하게 나누게 하고 먼저 선택권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 정답입니다. 네. A 학점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교수가 아니죠. 제 아이들 둘이 있습니다. 두 아이들이 맨날 싸워요. 내가 콜라 더 먹을 거야, 내가 사이다 더 먹을 거야. 방법이 뭡니까? 동생한테 네가 따라. 그런데 선택권은 누나한테 있어. 그럼 얘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한쪽에 많이 따르면 어떻게 돼요? 누나께 되잖아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똑같이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잔인한가요? 그게 정의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선택하게 하는 게 정의일까요? 그리고 나서 야, 나 공포에 따라서 딴 얘기 하지 마. 그게 무지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선택. 과연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생활에서 살아가면서 나와 관련된 것에서 한번 여기 어디에 제 아내가 와 있습니다. 근데 좀 불편한 진실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영국에 있다가 귀국했을 때 경찰관으로 다시 복직을 하고 제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었는데 연락을 했어요. 아내한테. 교통사고 났어. 큰일 났어. 빨리 와봐. 어떻게 했는데 트럭이 막 받았어. 우리 차를. 그래서 막 갔어요. 경찰 제복 입은 채로. 딱 봤더니 모양새가 어떻게 돼 있냐면 트럭이 앞에 있고요.
제 아내가 몰던 제가 뒤에 있어요. 그 둘이 예쁘게 만나 있었어요. 근데 트럭 운전사분이 제가 경찰복을 입은 걸 보더니 딱 가서 보니까 어떻게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저 사람이 갑자기 내가 가는데 저 공사장 현장에서 튀어나왔어. 저 사람 잘못이잖아. 어떨까요? 난감하죠. 우리 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남편이잖아요. 남의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 트럭기사 기사분께 차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안 다치셨습니까? 먼저.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어요. 제 아내가 아직까지 운전이 그렇게 한국 운전이 지금은 저보다 잘하는데요. 이게 완전치 않아서 좀 접촉을 한 것 같은데 수리비 내드릴 테니까 저희 잘못입니다. 그때 이분이 상당히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남편이라면서 경찰관이고 힘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까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잘났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제장에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게 때로는 집에서 뭐 구박받고 반찬수가 줄어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견디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래서 시작은 언제나 작은 것이 아닐까. 내 아이만 잘 되면 돼. 이게 정의가 무엇인지를 흐리게 하는 첫 출발이 아닐까라는 거죠. 내 아이가 조금 잘못돼도 내 아이 주변에서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다면 내 아이가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 아이 옆에 있어주도록 해주는 것, 그게 이 사회의 정의의 출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적이 최고지, 조금 도덕윤리 좀 어기면 어때? 라는 것을 버리는 것. 그 다음에 괜히 나섰다가 불이익 받지.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돌발 행동을 했을까요? 좀 이걸 깨보고 싶었어요. 괜히 나서도 불이익받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렇게 교수 자리 박차고 나와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잘 살고 싶습니다. 잘 살 겁니다. 예. 그래서 엄마 아빠 나 저 아저씨처럼 될 거야 라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 아이들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고맙습니다. 그래서 잘 살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정의가 맨날 지기만 하고 피해만 있고 손해만 보고 외면당하고 그렇지만은 않는다는 거 꼭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제가 우리 경찰대 학생들에게 맨날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물어보죠. 우리 학생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야. 잘했어.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 우리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이 하나도 없었던 친구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학교 폭력 가해자였던 사람은 우리 경찰대학 학생들한테요. 죄송합니다. 예. 손든 분이 계셨어요. 예.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러면 오케이. 본인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가해자였던 학생 손 들어봐. 몇 명이 손 들었을까요?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예, 오케이. 그러면 피해자였던 학생 손 들어봐. 몇 학생이 손을 들어요? 오케이. 그러면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었던 학생들 중에서 분명히 그 학교에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하니까 본인이 그 학교폭력의 해결이나 방지나 피해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이라도 했던 사람 손 들어봐.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딱 그 클래스만,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뭐 명예훼손하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엘리트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손을 못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여요. 잘된 게 아니다. 자기가 정의롭지 않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죠. 우리 학교폭력 당하고 힘들고 외로워하고 자살할 수도 있고, 대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9명이 그렇죠? 학교폭력 때문에 자살했다고 막 신문에 막 났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도 나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죽어라 공부해야죠. 한 대라도 더 봐야죠. 전국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경쟁자들한테 밀리면 안 되잖아요. 서울대 가야 되잖아요. 경찰대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인생, 그렇죠? 그 결과가 이들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정치 지도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정의롭지 않게 살아온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명문고등학교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좀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은가라는 거죠. 늘 그 교육 얘기 하잖아요. 군교육 무너졌다. 좀 바로 잡자. 그 방향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저는 오직 한 가지, 정의라고 봅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의로울 수 있도록 교육을 하자. 성적과 경쟁과 진학은 각자 알아서 하면 됩니다. 왜 국가가 그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학교가 왜 그 아이들에게 각자 다른 아이들보다 높이 빨리 가라고 도와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건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알아서 자기들이 하면 됩니다. 국가가, 학교가, 선생님이 하셔야 될 일은 아이야, 우리 인간에게, 인간답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것이란다.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천천히 가더라도 지켜야 할 것은 지키자. 그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냉소주의, 패배주의가 있잖아요. 뭐 어차피 세상 다 썩었는데, 제가 정의에 대한 얘기 많이 하니까 역시 냉소주의적인 멘션이 많이 옵니다. 아 그래? 너 잘났다. 떠들어봐라. 내 세상 다 썩었는데 네 혼자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소용없는 게 아니라 세상이 썩어서 안 된다는 패배주의와 냉소주의 때문에 제대로 바꿔보려는 노력들이 그냥 꺾이는 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어차피 다 그렇게 사는데 쟤들도 썩고 우리도 썩고 다 썩는데, 그럴 때 가장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끼리라도 챙기고 우리끼리라도 보호하고 우리끼리라도 잘 사는 것이 그게 답 아니야 라는 것. 이것이 정의를 멍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사라지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분열로 내모는 영남 분들에게 호남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야 믿지 마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그 중심에 있는 어른들, 지도자들, 이론가들, 지식인들, 그분들이 정의의 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은 빨갱이야, 보수가 아닌 빨갱이야. 이분들이 정의의 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호남에서 영남 놈들은 다 패권주의고 지들끼리 뭉치고 다 해먹고 우리의 적이야 믿지 마. 이분들이 정의의 적입니다. 우리 51.6%의 국민들, 48%의 국민들, 그 중에 99%는 기득권자인가요? 그 선거 통해서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먹고 살기 좀 나아지나요?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레미제라블 영화에서도 보잖아요. 혁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왕정이든 여전히 밑바닥 인생들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갈려서 서로 싸우죠. 내가 지지하는 건 이쪽이고 네가 지지하는 저쪽이지. 너는 빨갱이, 너는 수국골통.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그렇죠? 99%가 다 그런데 그 부분들 우리가 좀 깨어나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부터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힘, 그 한 사람이 눈덩이 하나를 만들어 내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래 당신 말이 옳아, 좀 늦긴 했지만 그래 당신처럼 하는 게 맞아, 오케이 응원해 줄게. 눈덩이가 모이죠. 또 모이죠. 그럼 그 눈덩이가 구릅니다.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죠. 눈덩이 효과. 구르고 굴러서 그 커진 눈덩이가 눈사태가 됩니다. 쓸어버립니다. 정의의 눈사태가 이 세상을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세상은 썩었어, 안 돼, 제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저러다 말 거야, 이런 냉소주의 패배주의 말고, 그래 이제는 우리가 한번 정의를 만들어보자, 힘을 보태보자. 그것이 저는 정의의 눈사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이
그 눈덩이를 저와 함께 오늘 만드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부터 해보자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 혹시 자녀분들 저한테 멘션 주시는 분들 계시고 부모님하고 말이 안 통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러신 분들 냉소주의 폐배지 걷어주시고 앞으로 5년 동안 대화해봅시다. 어떨까요? 제가 들은 촉구에 의하면 이 자리에 일베 친구들 와 있다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와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저를 욕해도 좋고 씹어도 좋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노셔도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셔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씩 귀를 조금씩 열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반대편에 있는 빨갱이 같은 그 인간들에게도 뭔가 우리가 들을 이야기는 없을까? 우리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나뉘지 말고 한번 모여서 좋은 세상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만 좀 해주신다면 우리 일베 친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애국호국 선생님들 어르신분들 정말 존경하고 그 뜻을 압니다. 정말 정의를 위한다는 마음은 똑같다는 걸 압니다. 다만 다른 쪽도 역시 정의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 같이 마음을 열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 운영자가 저한테 수주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몇 개를 뽑아서 질문에 답을 주시라고 하셨는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뭐 칭찬, 격려 이런 거 말고요. 비판과 도전 해주실 분 딱 두 분만 받겠습니다. 자신 있게. 예.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범호동에 사는 그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그 종편 방송에서 제가 그 교수님이 진보 그 선동보다 1위로 등극하시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집권 세력이라든가 또 이 언론이 얼마나 극우로 치우쳐 있는가를 제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대선의 중심 단어가 친노라는 그 지배를 한 것 같습니다. 우습게도 친노 심판장이 되어버렸는데, 이 친노라는 것은 이제 그 참여정부 시절에 정부에 관여를 했거나 또 노무현 대통령을 따라서 청와대로 들어갔거나 한 사람들 중에 노무현 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친노 인사들이 있을 것이고. 예. 저 죄송하지만 조금만 좀 함축적으로. 예. 그리고 또 우리 그 시민들, 국민들 중에서 네.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채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네. 시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친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세력들이 문재인을 불러내고 문재인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했던 세력들이 되고, 결국은 또 그 실패를 해가지고 문재인이 대통령에 떨어진 그 책임이 사실은 그 패배의 중심에 친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노가 참 제가 지난 경선 동안에 소위 말해서 이제 비노, 반노라고 하는 그 선생님 정말 대단히 죄송하지만 끝나고 저랑 1대1로 좀 대화를 나누시고요. 본질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친노는 제가 이제 친노인데, 친노는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은
이 그 조선 시대 때 그러니까 네. 조선의 그 사육신이 느꼈던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의 친노 세력들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노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도전과 질문이신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정치를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에 대해서 저는 드릴 답이 없습니다. 오직 저는 정의에만 관심이 있고요. 친노든 비노든 반노든 또는 뭐 친박이든 반박이든 비박이든 그분들이 절차를 준수하시고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한 게임만 하신다면 누구에게도 박수 쳐드릴 마음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드릴 답은 없습니다. 다음에 혹시 조금 앉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실 그런 기회가 되면 제가 선생님 말씀 많이 듣고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분 선생님 말씀만 듣고. 예. 빨리 나와있어. 네. 예, 선생님 죄송하지만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정의란 강의를 잘 막아야 들었는데 그 정의를 했을 때에 내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저하고 공감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굉장히 그동안 몇 년 동안 사랑하고 참 똑똑한 부이다, 저분 똑똑한 부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과연 와이프도 모르게 사표를 던지는 게 그게 정의냐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아도 박사가 있고 교수가 있는데 그렇게 세가 빠지게 공부해가 마음대로 사표 뜯든 지금도 사표 안 던지시고 강하면요 지금 나가라 소리 안 합니다. 그게 지금 오늘 내가 핵심이 교수님이 와이프한테도 모르게 던지는 게 그게 정의냐 이거 한번 보고자. 제 편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선생님 말씀 너무나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 행동에 대해서 돌발적이다라는 이제 선생님 같은 의견을 주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 어렵게 힘들게 쌓아 올린 자리를 그렇게 허무하게 내던지는 행위 자체가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교수가 되는 분들은 뭐가 되느냐, 그렇죠? 그분들 다 내던져야 정의로운 거 아니냐. 그런 것은 너무나 독단적인 것 아닌가.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심사숙고를 또 하고 반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좀 이해를 구하고 싶은 점은요. 선생님 말씀처럼 인간은 자기가 정의롭다고 느낄 때 또는 정의를 실행한다고 느낄 때 대내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기도 전에 그냥 행복감이 그 행복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이런 게 막 분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정의롭지 않다고 느낄 때 내가 있는 이 상황, 가만히 있는 이 상태가 내가 지금 해서는 안 될 행동인 것 같이 느낄 때 불행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 갈등과 고뇌 속에서 저는 12월 16일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뇌가 못 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고민하고 걱정하고 생각하고 심사하고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처럼 내가 이런 생각을 먹었는데 이게 옳은 행동일까? 근데 결론이 저는 그 당시 제 결론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불행할 것 같았거든요. 못 견딜 것 같았습니다.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처럼 교수 유지하면서 옳은 소리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 지금 세상 그런 세상인데 왜 자꾸 네가 교수직을 던짐으로써 이 세상이 마치도 할 소리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느냐.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제가 받아들입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할 때 제가 가졌던 신분이 경찰대학 교수다 보니까 경찰대학 교수가 경찰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정치적이라고 막 하게 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경찰대학이라는 커다란 간판과 무게를 담고서 제가 막 하게 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대학에 있는 다른 분들은 저랑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 때문에 그분들마저 모두 만약에 제가 틀렸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틀렸다 그러면 저 때문에 모든 우리 경찰대학과 경찰대학 교수님들, 학생들이 모두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후폭풍이 오게 되죠. 너는 경찰대학 교수인데 그런 공무원의 신분으로 어떻게 감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어. 실제로 왔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저는 이걸 내려놓아야만 내가 이런 자유롭게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 비판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 100% 받아들이고 제가 반성도 하고요. 이후에 또다시 만약에 어떠한 다른 분들을 놀라게 해드릴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때 지금 선생님이 주신 말씀을 떠올리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 당시 했던 행동에 어떤 변명 이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몇 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마이크 좀. 예. 다른 분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여기 선생님 말씀 좀 듣고. 스위치가 파워 조금만 오래 누르시랍니다. 목소리를. 네. 예. 예. 죄송합니다. 오늘 저 교수님을 너무 뵙고 싶어서 찾아왔는데요. 제가 교수에 느꼈던 생각인데요. 교수님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교수님뿐 아니고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제가 인사를 전공했는데요. 교사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그 사회의 베스트 셀러를 보면 대부분 다가 교수님 같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파들은 책을 아무래도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좌파 분들 아니면 정의나 행복을 얘기하는 분들이 다 책을 팔리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는 굉장히 그런 분들이 왜 박근혜를 지지했을까요? 이게 저는 문제의 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다음 선거에 이제 올바른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오르가 하는 누가 할 수 있는데 그 말들을 정치적인 힘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것 없이는 백날 나가야 결과가 똑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 정권 시대는 조카도 국민들 피박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들은 중요한 기업을 했습니다. 어떤 기업을 했는가 하면 김대중과 노무현 이제 전혀 다른 정치 세력이 집단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 경험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이번에 승리했지 않습니까? 다음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업을 했거든요. 이제 아마 이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아닌데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이제 승리할지 압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정치적으로 힘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말하다 누가 다 좋습니다. 종말하는 거는. 그런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다음에 교수님의 그런 말씀과 생각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정치적인 그 힘으로 볼 것인지
그것 한번 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부탁드렸던 건 저에 대한 비판을 좀 주셨으면 했던 건데, 제일 곤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에 발을 담그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이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은 어떠한 편에도 서지 않으면서 객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근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하고 추리하고 진실로 다가가는 것, 이게 제가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셨고, 그것이 알고 싶을 때 나온 제 모습을 보고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지금 선생님께서 정치적 힘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한편의 정치적인 그런 합류를 하게 되는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객관성, 독립성, 중립성, 정의를 말하는 그 힘,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편에 속해서 우리 편 거는 다 옳고 상대편 거는 틀리다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정치가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 주신 말씀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회가 정치에 몸담아서 하지 않으면 도저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사회의 그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정치를 절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바탕을 못 만든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우리 모두가 판단해야 된다면, 그때는 선생님 말씀대로 정치적인 힘을 위해서 보태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예.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리고 그러한 판단과 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뽑는 게 아닌가요? 뽑아주시는 건가요? 눈 감고, 예. 역시 오늘 강의에 효과 있죠? 무지의 장막. 눈을 가려야 정의가 됩니다. 제가 뽑으면 저한테 유리한 것만 뽑겠죠, 그렇죠? 교수님, 사모님의 어떤 점 때문에 결혼하셨나요? 성진님 누구십니까? 제 아내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여성입니다. 저한테는. 예, 콩깍지가 쓰였죠. 그냥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다 좋고, 나중에 좀 이렇게 콩깍지가 벗겨졌을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좀 부족하고 이것도 좀 모자라고,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참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죽을 얘기인데요. 농담이고요. 예, 그냥 다 좋았으면 지금도 좋고요. 저하고 아내하고는 거의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1년에 손꼽아서 한두 번. 저 아이들이 다 기억해요. 그때 싸웠잖아. 그때 아빠 소리 질렀잖아. 그래서 그냥 그 어떤 점이기보다는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자. 그가 가진 돈, 직업, 학력 이런 걸로 보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이 나와 맞는가, 불꽃이 튀는가, 좋은가, 저 사람과 평생 살아도 괜찮겠는가. 저는 이것만 봤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대 사직서 내고 돈 어떻게 보세요? 잘 봅니다. 예. 진짜요? 잘 봅니다. 경찰대학 일단 보수가 짭니다. 아주. 평균 그 대졸 회사원 연봉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높은 자리, 부장급 정도까지 올라가실 게 아니고
대리, 차장 요 정도 계시는 평균 정도. 그보다 좀 낮을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직을 하고 나서 맡게 된 언론 기고, 또 출판 계약, 방송 출연, 아까 말씀드린 책 잘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책이 잘 나갈 것 같아요. 아직은 새로 안 나왔지만 곧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사주실 거죠? 예, 그게 제 수입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 이 2개만 할게요. 그러면 마지막 이 2개만 하고 오늘 시간이 8시 40분 돼서 마치겠고요. 자라나는 10대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계속 자라나십시오. 오늘 아까 강의에서 다 해드렸으니까 뭐 다시 안 할게요.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가 꿈인 고등학생인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과는 심리학과를 생각하는 문과생인데 그 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답, 정답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은 경찰, 국과수, 검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먼저 이 세 기관에 들어가셔야 프로파일러라는 역할을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미래에는 새로운 영역이 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신가요? 예, 제가 경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제가 열어보려고요. 예. 제가 정치하면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있어서요. 일단 제가 민간인으로 어디에 소속되지도 않고 중립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찰이 수사했는데 피의자는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억울한지 그분 편에서 그분의 변호사가 요청했을 때 분석해드리는 것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민간 프로파일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장이 없거든요. 한번 만들어 보면 프로파일러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라는 답이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경험 쌓으시고 수련 받고, 그래서 의사가 공부만 해서 시험만 본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직접 카데바라고 하는 시신을 해부도 해봐야 되고요. 다양한 형태의 그런 실험 실습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프로파일러가 될 때도 공부만 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공부를 통해서 기초를 닦은 다음에는 반드시 실제 사건에 대한 분석도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혼도 나보고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쳐서 정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답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이 와주신, 기적을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이후로 새로운 논의,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가 힐링 허그 사용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를 좀 받아볼까요? 공사 좀 해주세요. 한 분당 1초에 한 번씩 해주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일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찍으면 시간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다음 카페 표창 카페 인사하시면요, 현재 앨범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것이 알고 싶다 계속 나오세요. 불러주면 나가죠. 예. 고마워요. 이태림이요. 학생이에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사진. 먼저 찍어. 여기 카메라요.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이미 안녕하세요. 화장해주세요. 9시까지라서 빨리 이렇게 사인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해준다고 써. 끝나고. 허그만 해드릴게요. 사진은 조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인데요. 저희는 교수님 강의를 들으려고 오늘 왔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셨는데요. 예. 느낌이 어떠세요? 교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과 철학을 알게 돼서 되게 좋았고 되게 뜻깊은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정의인데 예.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되게 어려운데 교수님처럼 그런 모두가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해청 교수님께 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교수님 오늘 강의를 듣게 돼서 되게 좋았는데 앞으로도 교수님의 그런 정의로운 그런 교수님 생각대로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듣다가 직접 보니까 신기했고 죄송합니다. 허그만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되게 궁금했던 점도 많이 알 수 있었고 좋았습니다. 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찍었어요. 다시 한번 잠깐만. 네, 하나, 둘.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